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도 다양한 말씀들이 많아서 제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형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건비 상승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그 원천적인 것을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80년대 초부터 70년대 말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우리나라에 봉제 계통이 있었습니다. 그 산업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저임금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네 뭐 중학교만 졸업하고 내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전부 다 들녘을 다 버리고 서울로 다 갔죠. 이제 서울로 가서 그때 보면 그 우리나라 노래도 있죠. 빨간 꽃 노란 꽃 들밭 가득 피어도 미싱은 돌고 도네 또 돌아가네 뭐 하는 이런 노래도 나와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부터 뭐 전태일 열사 뭐 이렇게 거기서부터 뭐 이렇게 쭉 전해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그 섬유 계통에서 이 미싱을 해서 그러니까 이 섬유 계통에서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옷가지 같은 걸 이제 미국에 있는 아니면 유럽에 있는 어떤 군복 같은 걸 참 많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유명 메이커 옷 같은 거 솜씨가 좋아서 그리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가 살기 좋으면서 인건비가 조금씩 상승하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에 있던 사람들이 한중 수교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봉제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양성을 하게 됩니다. 그 양성을 하게 된 것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이나 이제 중국, 베트남, 뭐 저 어디야 필리핀 이런 쪽에 공장을 지어 가지고 인원을 양성을 해서 거기서 제품도 생산하고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기술 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왔습니다. 싼 인건비로. 이제 싼 인건비로 데려왔는데 모든 사람이 컨트롤 하기에는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그 당시는 이제 어떤 중간 관리 역할이 참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이제 사무실에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은 능수능란하게 영어나 어떤 회화가 됐겠지만은 그 이하 밑에서 현장을 진두지휘할 정도의 어떤 이제 포맨 클래스, 이제 슈퍼바이저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포맨 클래스 정도가 관리하기가 참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국에 갔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 제품을 만들다가 그 현지에서는 이제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3국인들을 많이 받아서 봉제 공장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봉제 공장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게 보니까 이제 조선족이라든지 제2의 한국인이라고 이제 다들 얘기하는데 한국인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근데 한국말을 좀 할 줄 안다는 그 말 하는 그 언어의 능력 하나 때문에 많이 수입을 하게 되죠. 이제 수입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수입이 제일 많이 된 자리가 우리나라 구로공단입니다. 구로공단. 거기가 첫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구로공단에서 많은 이제 조선족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조선족이 결국엔 중국인인데 조금의 조상들이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아서 한국인이면은 맞기는 한데 그 사람이 살아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자리가 중국인데 그 사람이 중국인이지 한국인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리봉동이라 하는 자체를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장악을. 그 장악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그 봉제 계통에서 돈 몇 푼 안 받고 일을 하다가 밖에 나서 조그만 가게를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니까 돈이 나름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차저차 하면서 거기에 묻어온 이제 사람들이 가리봉동이라 하는 시장을 다 장악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지 않았는지 이제 안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둔 거겠죠. 어차피 산업 인력이 필요했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인원이 들어온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데미지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어떤 상권까지 이 사람들이 장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상권까지. 그래서 이 조선족들의 이제 기술이 있고 봉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기가 쉬웠는데 없는 사람들도 이제 비자를 없이 들어와서 불법 체류자로
존속을 하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로 존속을 하면서 온갖 만행은 전부 다 저지르고 나쁜 짓을 다 저지르고 이제 그래 하면서 가리봉동을 장악하면서 그 굉장한 엄청난 살인 사건도 나고 이랬었는데요. 그 시대 이후로 이제 베트남에서 봉제계통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수입을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 공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갑니다. 도망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잘못된 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동남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를 잡지 않았다는 거죠. 일부러.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으니까요, 사실은. 그랬는데 처음에는 싼 단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기업이나 모든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 한국말도 통하는, 부려먹기도 쉽죠. 쉽게 얘기하는, 보기에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인건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히 그 사람들 단가 가지고 일할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완전히 조선족이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는데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아파트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 건설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포맨 클래스가 반장 클래스가 거의 조선족들입니다. 한국인들은 감히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왜? 같은 단가가 됐음에도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만큼 숙련된 인원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그마한 어디 연립주택이나 단독으로 이렇게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노가다 10장 정도 되는 사람들은 경근 연명을 하는데 그 사람들 역시도 단가를 맞춰먹기 위해서는 그 제3국인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한국에 오면은 돈을 번다라고 하니까 이 동남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광차 왔다가 그냥 다 숨어버리는 겁니다. 다 숨어버리고 음지에 숨어버렸는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생겨난 것이 직업소개소죠. 인력사무소. 옛날에도 직업소개소가 있었긴 했는데 인력사무소가 생기면서 브로커가 생기면서 불법 취업자들을 받아가지고 어찌 조금 일자리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하면서 중간 마진을 엄청 많이 땡겨 먹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이익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실제 작업하는 사람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3국에서 다시 우리나라를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브로커를 와서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단가를 적게 받습니다. 사실은 단가를 적게 받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조금 한국 지형을 알고 한국에 대한 어떤 마지노선을 알게 되면은 달아나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들 위주로 자기 일 편하고 돈 많이 받는 대로 가는 겁니다. 특히 그런 경우 시골에 심해지겠죠. 아무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로지 공부만 했던 그런 자들이 한국에 건너옵니다. 건너와서 할 수 있는 거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농업국가지 않습니까? 이게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그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필리핀도 공업도시 아니잖아요. 거기도 농업도 반 이래 하고, 그 다음 베트남은 특히 농업국가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태국, 이런 쪽에 보면은 거의 다 농업을 주업으로 합니다. 1차 산업 정도, 2차 산업까지도 다 넘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정도는 2차 산업 정도 되겠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중국이 막 깨어나면서 산업 건설 현장에 대한 기술을 좀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이라고 칭하는 이런 사람들이 공장이라든지 건설 근로 현장에서 숙련공으로서의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게 왜 사회주의가 싫다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의 개인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생각지 않고 국가의 재산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재산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강남의 아파트 값이 비싸진 것도 원인도 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은행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아주 외국인이라 하는 특혜를 받았고, 또 어떤 것이다 라고 딱 지목이 되면은 그쪽에서는 중국 자체에서 국가에서 밀어주잖아요. 어떤 은행에서. 그게 국가 단위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게 됐던 것이지요.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땅을 구입한 국가 중 하나가 중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빌려서 쓸 수 있고 베트남에서도 빌려서 쓸 수 있지 실제 땅을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역시 당연하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땅을 소유할 수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중간 이득을 챙기는 그 누군가가 있었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치적으로 얽힐 수밖에 없고,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끝에 결국에 상사점에 가면은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정치 무슨 당을 이렇게 욕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만 당선돼 가지고 근무를 한번 하고 나면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도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이 나온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 몇십 년 동안을 국민연금을 부어도 200만 원이 안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건 하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에 있고 자기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금방 그냥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고, 또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시골에는 이 베트남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그 나라는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농업이라든가 이런 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는 거의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에 스며들었었는데, 그마저도 우리나라가 인터넷하고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돈 벌러 오는 사람들은 머리가 깨인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보면 학력이 보통 뭐 대학교, 뭐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이 동남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나름 지식인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시골에서는 그 사람들만큼의 어떤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같은 한국인과 이 차이에서 체력적으로도 이제 한국은 농업지대는 나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밀려나가고, 그 사람들이 일을 또 잘합니다, 할 때는. 그런데 문제는 지속 단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단가가. 지금 현재 최저 시급 받고 이렇게 일하는 베트남인이나 이런 사람들 시골에 없습니다. 더블도 주고 그 이상도 주고. 이게 뭐 어떤 지자체에서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왜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수입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수입을 할 적에 단순 노조 이게 몇 개월 하면서 가는 걸로 해서 단가를 어느 정도에서 기본적인 금액을 제시를 해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 금액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이 예를 들어서 사람 하나 쓰려면, 농촌에서 그 사람을 하나 데려다 쓰려면 밥 먹여줘야죠, 재워줘야죠, 돈 줘야 되죠.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월정제로 일정 금액을 줘야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금액이 싼데 그게 일이라 하는 것이 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골 일, 장마철에는 일도 못하고, 또 농산물을 심을 때 하고 수확할 때 하고 를 제외하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에피소드 같은 일이지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뭐 외환 보유고가 뭐 달러가 매 수천억 수백억이 돼 갖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외국인들, 불체자들 우리나라 와서 자기 나라에 돈을 붙일 때 그 달러로 환전을 해서 바꾸게 됩니다. 그럼 여기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베트남부터 이 동남아인들, 그냥 단순하게 어느 족 할 게 아니라 동남아인들, 우리나라에서 일한 금액을 가지고 나갈지고 한국 돈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달러를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매체에서는 흔히 말하기 좋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달러 외환 보유고가 얼마다. 참 한심한 얘기죠. 한심한 얘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한테 하루 일당을 1,000만 원을 줘도 우리나라는 1,000만 원을 흡수하고 1,000만 원을 활동력으로 쓸 수가 있지만은, 다른 외국인한테 단 10원을 준다든지 치더라도 그 돈 10원이 우리나라 국력을 해치는 겁니다. 사실은 그 10원은 우리나라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받는 만큼 많이 소비를 하고 우리나라 자체 소비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경제가 다 살아나고 모든 상권이 살아나지만은, 외국인한테 지급되는 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는데 외국인은 지금 현재 보면은 100만 원 이상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이 그 사람이 겨우 먹고 살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국외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뭐 얼마 있다라고 당나발 떠는 이딴 소리나 하는 자들이 지금도 줄비하게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친일파, 친미파, 뭐 중한파 뭐 이런, 참 답답합니다. 이제 그 중에 최고의 피해자는 이 농업인들과 이 상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이게 경기가 언제 좋아질라나. 소비가 있어야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비가 될 수가 없는 구조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삼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벌어도 다 자기 나라에 붙이고 지들 겨우 먹고 살 것만 하고, 어떤 장사를 하나 하게 되면 그 상권에 가면 지들끼리 해가지고 이래 만들어서 지들 나라 거 팔아주고,
특히 그게 심한 것이 저 중국 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 하나의 재산은 자기 재산이 아니고 다른 국가의 재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강남에 아파트 뭐 얼마짜리를 가서 전세로 들어가서 세를 얻어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주인이 뭐 4살 먹은 어린아이 명의로 돼 있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얼마나 속 타는 얘기입니까? 4살 먹은 사람이 우리나라 그 하나 4살 먹은 아이를 갖다가 그 집을 사주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됩니까? 근데 외국인한테는 그런 특혜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모양입니다. 얼마나 분한 일입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뼈 빠지게 진짜 해외 다니면서 저희는 해외로 송출해서 기능직으로 기술로 노가다 하러 정말 다녔습니다. 다녀가지고 국가에 엄청난 도움을 줬는데 그 돈이 우리가 그렇게 지금 현재 삼국인들 우리나라에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붙이듯 우리는 그 해외에 가서 뜨거운 사우디 그 열사의 나라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배회하면서 거기서 번 돈을 국내로 붙여서 이 정도 나라를 거의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베트남전에서 목숨 걸어서 해외 돈 자기 목숨과 바꿔서 나라 부강시키고 기능인들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국가 부강시키고 근데 그 지금 현재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이 60대들이 대부분 해외에 취업을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그 당시 그 취업을 가가지고 벌어온 돈이 전부 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에 이게 적체가 돼 있었다고 셈치면 이제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외국인들 돈을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을 주면 우리나라 국력이 그만큼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한 방에 그냥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동산이 이렇게 갑자기 치솟고 이래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투자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투자되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 중에 1대1로 우리나라 사람 미국 가서 땅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와서 소유할 수도 있고 서로 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땅 한 평 그 나라 거 소유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에 모든 걸 다 줘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진짜 화교가 없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중국 음식점. 물론 다 중국 사람이 하는 건 아닙니다. 차이나타운이 없는 도시가 어디가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차이나타운이 개인의 돈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진짜 심오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답답하고 이런 얘기를 또 다시 하게 되는데요.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부르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불러서 당연히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니까 불러서 써야지요. 써야 되지만 정당하게 그 사람이 거기에 맞는 돈을 주고 이렇게 쓰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불법 체류자들 그냥 내 돌아다니고 이렇게 이상한 마약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인건비 최저임금도 아니고 아무 기술도 없는 그냥 시골에서 그냥 와서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 그냥 햇빛에 일한다는 그 존재 하나로 몇십만 원씩 십몇만 원씩 줘가면서 최저시급보다도 몇 배, 2배, 3배 막 높은 금액을 줘가면서 이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책적으로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쓰지도 말아야 될 뿐더러 불법 체류자라면 한국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끔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이런 새로운 법규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인원을 받아서 상용직으로 받아서 그 사람의 전문성을 살려서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은 얼마, 업하는 사람은 얼마, 국가에서 OECD에서 정한 급여를 다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경쟁 아닌 경쟁을 해보고 그 중간에서 이게 인력 소개하시는 이제 이런 사람들 또 외국 브로커들 돈 다 챙겨가고 결과적으로 우리 호주머니 돈 나가지 않습니까? 시골 민심이 흉흉해지고 돈도 벌지 못하는 사람 주머니를 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니까 서로 일을 시키려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집니다 하는 그런 단순한 짱구 같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넓게 보시고 국가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한 번쯤 우리는 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지금 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차후 얼마 있지 않으면 참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신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모든 지금 현재 우리를 리드하는 최고의 통수권자께서
모든 우리나라 법을 통달하신 분위기에 한 번쯤 기대를 걸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분마저도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도요시 여겨버리고 이렇게 씩 넘어가 버린다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뭐 답답하고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생각하는 개념의 폭이 조금 넓어져서 단순하게 내가 쓰는 하루 데려다 쓰는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국력과 또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쓰려면 어떤 조치를 해서 써야 정상적인 생각인가를 한 번쯤 저의 생각과 같이 맞춰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오늘도.